저희 스튜디오는 굉장히 따뜻한 곳입니다. 그런데 잠바를 끝까지 벗지 않고 계신 의원님 오셨는데요. 네, 저희 이번 시간에는 2030 세대의 고민을 직접 들어보고 또 그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특별히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좀 추우신가요? 네. 저는 의원님의 패션 센스를 엿볼 수 있는 게 안경에 알이 없어요. 깜짝 놀랐네. 네, 저와 똑같은 안경을 쓰고 계신데, 네, 저는 빛이 나고, 예, 그래요. 네, 의원님 요즘 바쁘시지 않으십니까? 예, 노가리 먹으려고 만사 제끼고 왔습니다. 네, 저희 청취들과 노가리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이 병두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친숙해요. 아, 그래요? 예. 두 병 거꾸로 하면. 그러네. 주량이 그렇게 되십니까? 그 전에 소주 2병은 그냥 커피 한 잔 정도 생각하고 이제 마셨는데. 그래서 노가리를 보니까 이제 여기 뭐 좀 생각이 나네요. 저희가 사실 뭐 생수병이 있지만 사실 소주는 비싸요. 네, 농담이고요. 네. 의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질문 받는 거 굉장히 오랜만이실 것 같아요. 거의 뭐 몇십 년 만에. 아니 뭐 그전엔 그런 질문을 받으면 굉장히 진지하게 답을 했어요. 얼마 전에 무쿠지에서 와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 내 인생에 가장 영향을 준 책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 인생에 가장 영향을 준 책은 없다. 흔히들 무슨 토스토이의 무슨 성경책이다, 난중일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그 시절에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모르지만 삶이 변하고 조건이 변화하면서 나한테 절대적인 영향, 지배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라는 것은 없다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그럼 어떤 사람, 심지어 레닌, 김구 다 얘기를 하죠. 눈이를 함부로 걷지 마라. 네가 남긴 발자국이 뒷사람에게는 길이 된다. 그렇죠. 그런 뜻한 얘기들 막 다 하죠. 네, 그런데 저는 그랬어요. 제 어머니하고 아내다. 그것은 내 삶에 가장 지배적인 영향을 준 분이고 또 지금도 저에게 가장 일상적 영향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했을 때 굉장히 의외라고 하면서 꼭 그 기사를 갖다 잘 정리해서 싣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저는 민병두입니다. 네, 과거에는 이제 많은 고민을 해보고 그랬어요. 근데 그 최인호라고 하는 소설가분이 이제 암투병을 굉장히 오래 하시죠. 그래서 아마 어느 그 피정하는 곳에 가서 신부님이 남긴 어떤 시를 봤는데 이름 없는 들풀 이런 거예요. 그 전에 본인도 잊혀지면 괴로웠고 또 어떤 때는 자기 소설이 조명을 받지 못하면 굉장히 힘들어했던 때가 있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 것이 다 헛된 것이고, 정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라하고, 그렇죠. 보잘것없는 것일 수가 있다. 그런 것이 오히려 더 요즘은 마음에 드는, 그러니까 굉장히 제 자신을 갖다 반추하고 성찰하고, 2030 세대 들은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결국 인생에 있어서 내 자신의 성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니까 나를 따르라. 나는 주장한다. 나는 옳다. 이런 얘기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점이 있어요. 갑자기 아니 저는 텀이 갑자기 기니까 푹 치고 들어가야 되겠다 이 생각인데 제 머릿속에 하나 계속 남도는 게 방금 말씀 들어보니까 영향을 미친 사람이 그래도 어머니하고 아내다. 이건 굉장히 특이한 생각이거든요. 지금 이제 연배쯤 되시면 보통 이제 집사람 혹은 이렇게 남편 서로
얘기를 하기에 지칭을 하기에 서로 이제 남편, 와이프 이런 용어는 사라지고 주로 왼수란 말을 이제 좀 많이 쓰시더라고요. 저희 삼촌들을 보시면 네. 예. 그런 존재는 아닙니까? 저는 이제 집에 들어가면 예. 그 이제 한 소주를 한 병 정도를 이렇게 예. 놓고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를 해요. 한 병을 마시면서. 그 이제 예. 저는 그 오늘 하루 종일 밖에서 있었던 얘기를 하고 우리 집사람은 또 뭐 애들이 어땠는지 또 자기가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 하는 얘기를 갖다가 하죠. 그래서 그 대화 속에서 많은 것을 얻고 또 제 성격을 너무 잘 파악하니까 제가 힘들어하고 이렇게 어려워하면 예. 제 심리를 너무 잘 읽으니까 예. 어떻게 위로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오. 또 옆에서 이렇게 냉정하게 보니까 방향도 또 잘 제시해주고 이야.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이제 네. 그 찰나에 또 하는 일이 하나 있죠. 예. 우리 아들이 이제 엊그저께 제대를 했는데 지지난 월요일에 제대를 했어요. 오. 근데 너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아니? 너 진짜 인생 살기 힘들어. 공부 열심히 해. 이러면 절대 옆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말 해주면 그런 말 하면 절대 자기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 수 있다고 자신을 그쵸.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집사람한테 들은 얘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오늘 제가 그렇죠. 어떤 행동을 보였다. 오늘 뭐 건축 도장에 새로 등록을 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 야, 넌 참 남다른 어떤 열정이 있는 것 같아. 넌 남다른 재주가 있는 것 같아. 의지가 강해. 네. 하고 칭찬을 하면 이제 오죠. 자기 자랑하고 싶어서 그죠. 인정받고 진짜 싶어서. 노래를 지금. 춤추게 오. 한다. 그래서 우리 딸은 이제 고등학교 예. 2학년인데 네. 이제 걔는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라는 얘기는 잘 안 해요. 우리 집은 원래 어렸을 예. 때부터 애들 보고 예. 저는 이야. 상상하라. 아, 그것이 제 모토예요. 상상을 해라. 네. 생각을 다르게 해봐라. 창조적으로 해봐라. 그러니까 한 7,000년 전, 6,000년 전에 직업의 종류가 한 500개 됐습니다. 그때 네. 계셨다면 왕 했을까? 여기는 왕비 했을 것 같고 확실하게. 네, 그럼 왕의 아버지? 뭐 농부, 어부 뭐 많잖아요. 그렇죠. 뭐 예. 대장장이. 예. 근데 한 몇천 년이 지나는 동안 산업혁명 전에 직업의 종류가 채 1,000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6, 7년 동안, 6, 7천 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50년 전에 직업의 종류가 10,000개가 됐습니다. 지금 50만 개예요. 25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직업들, 가령 인터넷 관련된 뭐 이런 모든 그렇죠. 직업, 뭐 발달하면서. 이동통신과 관련된. 예. 그래서 세상이 이런 속도로 빠르게 팽창하고 발전한다고 한다면 지금 태어난 아이는 단순히 직업을 5개, 직업군을 5번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듣도 보도 못한 존재하지 않는 직업군을 5번 바꾸면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스 프로그램을 열심히 배웠는데 예. 도스가 소용이 없어지잖아요. 컴퓨터 무슨 말인지 알까? 예, 알죠. 굉장히 훌륭하신 일. 7,000년 전에 왕이었고 왕의 아버님과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다 알아야 돼. 그러면 저기 한 몇십 년 전엔 빌 게이츠 정도 수준이었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시대에 애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듣도 보도 못한 직업군을 5번 바꾼다. 오늘 학교에서 배운 것이 내일은 진리가 아니고 오늘은 학교에서 배운 것이 내일은 의미가 없는 시대. 그러면은 첫째, 창의력과 상상력을 갖고 살아야 한다. 둘째는 이러한 그 인생의 그 굴곡이 막 변화가 심할 때 예. 거츠, 비 브레이브, 깡다구, 깡다구, 어려운 말로 시작하셨다가 결국은 깡다구. 예. 거츠, 담대함. 예. 담대함.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이제 딸은 이제 약간 좀 그러면 이렇게 아파트 편지 하나에서도 너무 정말 막 어떤 재기발랄하고 사람을 편하게 하고 즐겁게 한 게 있어요. 그래서 넌 정말 대단하다. 나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문예반 신문반 해봤지만 나 너처럼 글 못 썼거든. 어떻게 넌 이런 글을 쓸 수 있니? 그 재능을 이제 칭찬을 해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게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고 계시네요, 진짜 자녀교육에. 이런 아버님이 네, 우리 아들하고 딸은 어저께 얘기를 하기를 자기 엄마랑 예. 우리 아들은 나는 결혼하면 절대 아빠 같은 남편이 되지 않겠다. 우리 딸은 왜죠? 나는 아빠는 절대 왜? 아빠 같은 사람과 결혼하지 않겠다. 그건 왜 그럽니까? 왜일까요? 뭐 밤늦게 들어오죠. 술 먹고. 늦게 소주 한 병 넣고. 그 다음에 절대 예. 이
밥을 하거나 반찬 같은 거 안 하죠. 우리 그냥 서로 이제 서로 부부간에는 서로가 이제 그렇죠. 서로를 단련시키는 나름인데 옛날에 우리가 결혼하면서 이제 우리가 옛날에 학생운동 같이 했고 우리 집사람이 이제 페미니스트다 보니까 딱 결혼하면서 너는 내가 보니까 절대 밥 요리 이런 거 할 줄 모르니 밥 요리는 내가 하마 우리 집사람이 나머지는 네가 다 해라. 뭐 돈 벌어오고. 아니 돈은 이제 뭐 둘 다 뭐 왜냐면 이제 노동운동하고 뭐 이러니까 그건 별개의 문제죠. 그러니까 뭐 이불 개는 거, 그 뭐 청소하는 거, 그렇죠. 뭐 이런 건 다 네가 해라. 이제 분담을. 그렇게 했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나도 슬슬 남자가 되어가고 이렇게 이러면서 이제 시류에 이제 젖어가는 거죠. 이제 술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힘들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점차 밥 반찬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점차 집안일을 안 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엄마를 저렇게 혹사시켰느냐. 손 말로 한다 이거. 자기 애들도 알아요. 손 아빠는 우리 괜히 그냥 칭찬하고 엄마도 괜히 막 말동무 해주고 손 노가리로 날로 먹는다고. 지금 자연스럽게 또 제가 그 아내 이야기를 여쭤봤는데요. 와이프, 사모님 얘기를 여쭤봤는데, 결국엔 마무리가 이제 좀 자녀들은 그렇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끝났는데, 의원님의 20, 30대 시절, 저희가 오늘 주거 문제를 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주거 문제 플러스 2030 시절의 이야기를 좀, 어땠을까?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뭐 저는 일반적인 그 삶을 살아온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한 십몇 년간 수배도 되고 또 한 4년 가까이 추억도 돼 있었고 우리 집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 동생 또 심지어 저희 어머니까지도 저랑 우리 집사람이 같이 들어갔을 때는 남산에 와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 아들 둘 이제 그다음에 우리 며느리까지 다 집어넣을 수가 있느냐 하고 막 정말 절규를 하니까 또 우리 어머니도 이제 유치장에 감치되고 뭐 이랬던 그래서 조금은 좀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해서 얘기할 수는 좀 없어요. 제가 1981년도에 남영동에 가서 한 40일 있었고 87년 1월 달에 이제 남산에 가서 한 40일 있었는데 남영동이요? 지금 그 영화 그 영화에 이제 엔딩 씬에 제가 좀 나오죠. 근데 그건 그 정확하게 전달은 안 됐는데 우리 인재근 의원님이 정지영 감독 보고 그 방도 가서 좀 이렇게 취재를 하라.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얘기는 정확하게 이렇습니다. 제가 1981년도에 가서 한 40일 가까이 50일 정도 고생을 했었죠. 근데 제 동생이 1986년 12월 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문을 엄청 당해요. 그래서 얘가 못 참아갖고 고문관이 없을 때 팔목에 동맥을 끊었어요. 이제 이로 물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고문관들이 와서 보고 놀래갖고 고문을 멈췄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형 생각이 난 거죠. 형은 지금 수배당하고 있고 형이 옛날에 여기에 한 40일, 50일 있었던 그 기억이 나니까 그래서 그다음부터 고문을 멈추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면회도 시켜줬대요. 그래서 이제 그 면회 온 우리 어머니한테 쪽지를 어머니는 못 보게 이렇게 밀봉을 해서 이렇게 뭐 피가 묻어 있는 글씨죠. 형 절대로 잡히지 마. 정말 죽음이 아니면 고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내가 이렇게 했더니 고문을 멈추더라. 형은 절대 잡히지 말고 그걸 내가 이렇게 전달 받았는데 뭐 너무 힘들었죠. 이제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이제 저도 또 국정원에 이제 갔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삶하고는 좀 다르고 근데 우리 이제 뭐 수배 생활하고 또 노동운동 할 때 자취를 하고 또 어떤 땐 노동운동 같이 하는 친구랑 자취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잘해. 빨래도 잘하고 뭘 잘해요. 반찬도 잘하고. 생활을 잘하는. 그래서 저는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는데 이제 뭐 빨래는 각자 자기 건 자기가 했죠. 근데 이제 걔하고 나하고 논쟁을 한 것 중에 그런 게 다 지금은 추억인 것 같아요. 저는 양말을 뒤집어서 빨아야지 깨끗하다. 왜냐하면 땀은 안에 묻어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 친구는 아니다. 양말이 이 신발 속에 들어가서 겉에가 더 더럽다. 이거 토론 괜찮다. 그거 갖고 한 상당한 시간을 토론을 하셨어요? 토론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우정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수배당하고 그 힘들어했을 때 그런 거 갖고 토론했다는 게 예. 굉장히 많은 거 갖고 토론했겠죠. 이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뭐 민주화운동 어떻게 되는가, 구호를 그렇죠. 어떻게 되는가, 막 그런 토론을 하는 와중에 참 양말을 어떻게 빠는 것이 더 깨끗한가에 대한 토론했다는 게 지금도 생각해 보면 국정 방향부터 나의 양말까지 토론을 쭉 이루셨는데 모든 그때 걸 다. 지금 언뜻 듣기로도 일반적으로도 일단 좀 평가하기 힘들게 굉장히 어려운 2030을 보내신 것 같은데 그때 그렇게 자기를 살게 했던 그리고 그 운동을 포기할 수 없게 만들었던 건 뭡니까? 그건 뭐 네. 나라와 조국에 대한 열정이죠. 자, 우리 고등학교 때 예. 가장 그 좋아했던 시가 윤동주의 이제 서시, 또 그 목근통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목근통신. 목근, 그러니까 예. 나무 목조의 무궁화근. 그러니까 이제 그 일본에 있는 사람이 예. 우리나라 교포가 이제 쭉 쓴 거예요. 그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탄압하고 차별화했고. 근데 일본 일제 때 일본 교과서에 국어 표현으로 네. 조선증의 집은 더럽다는 표현보다 조선증의 집은 돼지우리 같다 하는 표현이 맞다고? 더 표현력에 있어서 오. 국어 문장 수업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다는 그 수필집을 읽고 네. 너무너무 막 울분이 분노하고 터지겠네요. 예. 그럴 때마다 윤동주 서시 읽고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그러면서 대학 들어가서 정말 그때 우리들의 가장 위대한 스승은 토론이었죠. 친구들하고 예. 열정이고 목표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친구들하고 치열하게 이 나라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훈련이 된 거죠. 이게 무서운 게 예. 그렇게 맨 처음 우리 70년대니까 그때는 몇백 명 안 됐지만 그렇죠. 이게 80년대에 거치면서 그게 수만 명이 말하자면 최고의 논술학원을 나온 세대가 육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예. 오늘날로 보면 네. 대치동에서 훈련받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 학교에서는 거의 수업을 안 했거든요. 수업을 들어가지 않았죠. 예. 또 뭐 학점이 나빠도 크게 걱정이 없었죠. 왜냐하면 또 그 당시는 이렇게 무한 팽창의 시대였기 때문에 되게 이제 취업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원서 넣으면 한동안 뭐 올라가-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물론 그 당시엔 대학을 25% 30%밖에 못 갔지만 네. 대학을 못 가는 사람들도 어떤 취업의 기회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이렇게 넓게 열려 있었으니까. 그런데 한편에서 이제 이 민주화운동하는 사람들 그런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훈련된 세대가 있기 때문에 이게 90년대 이 민주화운동 세대라고 그렇죠. 하는 것이 사회에서 커져가면서 두 가지가 가능해진 거죠. 하나는 뭐냐면 창의적이고 문화적이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산업화 거쳤다고 합시다. 예. 그 민주화됐어요. 예. 그다음에 정보화, 한류 이렇게 문화꽃이 그렇죠. 있었던 건 민주화의 토대 위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예. 그 당시처럼 그 일방적인 교육에 거부하고 네. 자기의 창의력을 키웠던 사람들이 훈련이 돼갖고 거기에 그만큼 배출된 것이 하나이고 나왔죠. 사회로 나왔죠. 하나. 또 한편에서는 각종 분야에서 공적인 분야에서 이 권력이나 이런 것을 갖다 담임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이 육성된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이제 그 당시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열정이 예. 어떻게 생겼냐. 예. 그래서 그 이제 열정은 왜 배태됐냐 갖다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예, 마무리가 이제 두 가지로 됐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건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사실 뭐 내 개인의 안일이 예. 문제가 아니라 사실 굉장히 두려운 얘기죠. 20대 때 자기 온몸을 던진다는 건 굉장히 힘든 얘기예요. 예. 우리 세대 70년대 저보다 좀 앞선 세대들 참 예. 힘들게 살아요. 우리 또래도 굉장히 힘들게 살아요. 왜? 1988년에 이제 80년에 민주화되었고 88년에 그렇죠. 이제 거의 예. 뭐 정권 어쨌든 군사 정권이지만 이제 직선제로. 말하자면 오로지 이렇게 온몸을 다 던져서 계속 운동에 있지도 않아도 되는 상황이 열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그 당시에 80년대 운동을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단 말이에요. 아직 젊고 뭐 고시 공부를 하든 뭘 하든 또 취업도 제한이 없었고. 근데 우리 70년대 세대 같은 경우는 벌써 이미 30을 넘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교도소 가서 몇 년, 군대 가서 몇 년.
그러고 나서 노동운동 한다고 또 갔다 예. 와 있어서 어느새 이제 민주화 됐을 때는 벌써 30대 초중반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준비하기는 너무 늦었죠. 그러니까 그걸 돌이켜서 보면 그 당시에 자기 모든 걸 던져서 이 운동을 한다고 하는 건 사실 그러니까 자기 미래에 대한 한 세속적인 측면에서는 그 엄청난 포기죠.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제가 어느 날 그 삼성 본관에 간 일이 있었어요. 예. 저기 시청 옆에. 예. 거기 우리 친구들이 우리 과 동기들이 뭐 다 이제 뭐 삼성 애들이고 그렇죠. 다 취직해 있는데 예. 거기 갔을 때 제 옷이며 제 신발이며 갑자기 너무 제가 초라해. 너무 위해서에 보이는 거예요. 뭐 어떤 친구는 유학 갔다 온 얘기, 어떤 친구는 뭐 삼성에서 어떻게 지낸다는 얘기, 뭐 다 증권사나 금융사나 보험사나 다 있고 근데 저는 회비 거둘까봐 걱정이 되고 오랜만에 친구들 보러 갔지만 던지페이 할까봐. 그렇죠. 그리고 친구들의 옷이나 말하는 것이 우선 뭐 많은 게 다르고 그렇죠. 그랬을 때 내가 이렇게 나는 혼자 도태되는 것이 혹시 아닌가 하는 두려움, 불안감을 왜 안 느꼈겠어요. 남영동 치안본부 대군분실에 있었을 때 남산에서는 지하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안 보이지만 치안본부 대군분실에서는 그 남영역이 보입니다. 그때 교복 입은 여학생 그걸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요만한 그러니까 창문이 요만해요. 요만하거든요. 한 요만한데 거기 간신히 이제 보면 이렇게 보여요. 외부 사람들이. 흰옷 입은 여고생이 보인 거예요. 저 흰옷 입은 여고생을 내가 내 눈 속에 마지막으로 담아둬야지. 한 15년 후면 내가 나올까? 그랬을 때 느끼는 세상에서 나가 잊혀진다는 내가 이렇게 살고 있음에도 그 많은 나의 친구들과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함께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날 갖다 잊을 것 같다는 괴로움, 힘듦. 또 뭐 마찬가지죠. 그때도 그 이후에도. 근데 그런 것들은 저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 지금 쭉 2030 그 시절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로서는 사실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의원님께서 어찌 됐건 지금은 이제 그 남들이 볼 때 그래도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우러러 봐야 된다 그러나 어찌됐건 올라가기 힘든 위치에 지금 올라가 계시고 어찌됐건 본이 되는 어떤 그런 위치에 계신데 지금은 꿈이 무엇입니까? 제가 4년 동안 이제 떨어져 갖고 4년을 뭐 대학 강의도 했고 그렇지만 이제 제가 반드시 이겨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5년 전에 제가 대통령 선거에서 졌을 때 제가 진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오해가 없기를 저 세력이 제가 후보가 아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바로 총선이 이어지는데 가장 어려운 곳에 가서 돌파하자. 한 번도 민주당이 이겨본 적 없는 데 가서 하자. 그래서 서울의 동대문 을이라는 것을 선택했죠. 뭐 상대방 홍준표 후보야 그쵸 막 승승장구 하실 때였고 할 때죠. 모두들 저보고 무모하다고 했죠. 그렇지만 누군가 가서 이렇게 길을 갔다가 열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이제 선택을 했고 선택을 한 이상은 반드시 이겨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극한의 선거운동을 했죠. 하루에 10시간을 걸어 다녔고 매일같이 또 뭐 얘기하면 한이 없습니다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생략을 하고 그러면서 느낀 게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하고 동네 사람들하고 만났죠. 그렇게 공을 들여서 다니면 우리 자영업자 생존율이 3년에 10%라고 하잖아요. 음식점 차렸을 그렇죠. 때 열심히 가서 어머니 장사 잘 되세요 건강하셔요 해놓고 가서 보면 한편으로는 내 마음속에 아쉽기도 하죠. 이렇게 열심히 가서 공을 들여서 인사를 했는데 1년에 몇 번씩 눈은 닫는 거예요. 닫기 전에 가서 보면 벌써 오후 4시, 5시면 저녁 장사 준비해야 되는데 들어놓여 있거나 눈이 퀭해갖고 있거나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반드시 골목 상권 지키겠다. 골목에 평화를 주겠다. 삼성은 애플과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고 동네에는 정의로운 생태계를 갖다가 만들어야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갖다가 많이 했죠. 제가 낸 책이 작년에 출판된 책이 병두 생각, 안철수의 생각. 표절했네. 표절했어. 병두 생각이라는 책을 냈었는데 이제 거기서
내가 4년 동안 어렵게 살면서 내 인생의 원동력이 됐고 내 삶의 스승이 된 사람들은 동대문에서 만난 주민들이다. 나는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 기자실에 차를 타고 지나가고 이랬을 때는 몰랐는데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손을 잡아보면서 손가락이 없는 사람, 잘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그때 알게 되셨군요. 예. 중풍을 걸려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다는 것을 처음 느꼈다. 그것을 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경제민주화 이런 것을 실현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와서 이제 정무위원회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꺾으셨어요. 그렇죠? 4년 전에는 보기 좋게 패했는데 이번에는 보기 좋게 이기셨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야, 이거는 박수 한번 일단 드리고. 네. 근데 저 그 꿈이 오히려 더 와닿네요. 그렇게 그런 과정 속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통해서 내 꿈을 계속 확인했다는 게 예. 그것이 이제 예. 관념으로서 존재했던 경제 민주화랄지 예.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그것이 이 사람들의 체온을 통해서 사람들의 눈빛을 통해서 다져진 나의 신념이 되어가는 거죠. 그렇죠.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화두로 그냥 던지니까 사회가 그러니까 그냥 나도 그거 외치는 정치인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내가 속으로 외치는 정치인. 야, 지금 브라운이 동의하냐? 브라운이 이해가 되냐? 네. 얘는 이해를 잘 못하거든요. 네. 의원님께서 그래도 또 4년 동안 뭐 이렇게 강단에도 서시고 네. 특히나 이제 학생들이 이제 저희 같은 또래일 거 아니에요. 자녀 세대. 예. 2030. 주로 뭐 메시지를 던지셨다면 어떤 메시지들을 주로 던져오셨습니까? 참 예. 보셨던 상황은 어떤가요? 그냥 참 힘들어 하더라고요. 예. 참 학점 상대평가잖아요. 그렇죠. 30%, 40%, 30%. 네, 정해져 있죠. 정말 네. 다 좋은데 그렇게 잘 지내고 네. 이제 저는 1박 2일을 강의를 갔어요. 대구에. 네. 가서 이제 오후에 4시간 하고 기숙사 게스트하우스에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5시간 하고 그러면 저녁 때 애들이 이제 선생님 술 한잔 사주세요. 그럼 이제 가서 사실 저도 힘듭니다만 그렇죠. 전 의원이셨을 때는 굉장히 힘드셨죠. 네. 삼겹살 네. 넣고 이제 뭐 대학 가기 비싸지 않으니까 이제 소주 넣고 이제 얘기하고 그럼 애들이 이제 눈이 초롱초롱하죠. 뭐 젊었을 때 얘기도 하고 항상 용기 가지라고 얘기하고 그 수업도 열심히 하죠. 뭐 토론 수업이랄지 특히 이제 학생들이 뭐 사실은 그래요. 저는 뭐 얼마나 많은 것 같아 학생들이 막 언론학이니까 언론학을 통해서 뭐 많은 걸 갖다가 사실 이렇게 실기를 배우겠습니까? 뭘 배우겠습니까? 이론을 배워서 뭘 많이 하겠어요? 어떤 문제의식. 언론은 기본적으로 억강부약이다. 강한 자를 억제하고 약한 자를 부조하는 것. 그러면서 어떤 그 영화, 이제 이 저널리즘을 다룬 영화들 같은 걸 갖다 이제 보여주면서 그 문제의식을 갖고 토론하게 한다든지 그 토론을 갖다 단순히 하면 이제 그냥 즉흥적인 토론밖에 안 되니까 부차적인 어떤 문제의식을 담은 어떤 약간의 몇 페이지에 되는 어떤 참고 텍스트를 줘갖고 토론을 발전시킨다든지 아니면 이제 주로 찬반 토론, 찬반 토론을 갖다 많이 시켰죠. 근데 생각의 힘을 많이 길러주는 그러죠. 그래서 뭐 정관용 씨나 뭐 신경민 그 당시 MBC 앵커도 이제 불러서 특별 강연도 하게 하고 그래서 항상 찬반 토론을 하면서 치열한 자기 논리를 갖다 발전시켜가는 방법, 해석력, 상대방 얘기도 듣고, 그다음에 그러면 해석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주제가 있었을 때 이 해석력이 물론 이제 언론인은 통찰력이나 직관력 이런 걸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해석력이죠. 상황을 해석하는 힘, 나아가서 시대를 해석하는 힘까지 있어야죠. 요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고착 국면이냐 아니면 고착 국면이지만 사실은 진전되는 국면이냐 이 면에서는 단일화가 더 진행되는 국면이냐 고착되었고 파행하는 국면이냐 그 말의 워딩을 읽을 수 있는 거는 해석력이죠. 상황에 대한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시대를 해석하는 해석력이겠죠.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 이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계속 토론 수업을 시키는 그게 거죠. 토론을 하면 그런 게 많이 발전이 되는 거예요? 물론 독서가 제일 중요하죠. 독서만큼 중요한 게 없지만 그 독서를 하고 나면 마음에 남지만 그걸 갖다가 켜켜이
키워 올리기는 좀 한계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책을 그냥 읽는 거에서 그치지 말고 그거에 대한 내 생각을 써보고 말로 써보고 해보라고. 토론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생각을 써보는 거다. 우리가 TV 토론 같은 거 많이 나가봤는데 네. 이제 예. 사실은 여기는 뭐 그런 게 편한 그렇죠. 토크쇼니까 의원님은 뭐 거의 전용 토론 전용자잖아요. 편한 예. 토크쇼니까 근데 예. 사실은 이 상대방의 논리를 다 파악을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이미 상대방의 논리가 다 나와 있어요. 저 사람이 언제 어떤 얘기인지 혹은 그 시장의 논리가 뭔지. 그래서 이 부분이 방어가 안 됐고 방어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방어가 되기 힘들 때는 어떻게 피해가야 할지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이 부분은 공격을 화력을 어디다 집중시켜야 할지 소름 끼쳐요, 되게. 되게 준비를 해보고 그거 갖다 자기가 한 번 정도 다 써보면 다 그냥 외워집니다. 한 번 써보면 그러고는 몇 시간을 걷죠. 걸으면서 그거 갖다 계속 사색의 힘으로 더 발전시키고 써봤을 때 허점이 있는가 정도를 그때 생각하고 하면 되게 거의 이제 그 완벽하게 준비가 돼갖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약간의 세기, 마지막 세기 같은 경우 그때 학생들 때도 그랬는데 여러분들 일반적인 토론에서는 규칙을 지켜가면서 토론하는 거, 상대방한테 예의를 갖다가 지켜가면서 하는 토론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TV에서 정치 토론, 대선 후보 TV 토론은 전쟁이다. 그건 전쟁이기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어떤 규칙 이탈을 포함한 물론 이제 왜냐하면 거부감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규칙 이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을 볼 때 단순한 100분 토론은 이제 토론의 질을 많이 봅니다만 또 토론의 질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제 품성 태도까지 봅니다. 근데 대통령 후보, 뭐 서울시장 후보 토론 같은 경우는 이제 품성 태도를 또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거부감을 이탈하지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규칙의 이탈 같은 것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하는 문제까지도 이제 때로는 학생들한테 뭐 얘기를 하고 그랬었죠. 야, 그런 통찰력, 해석 능력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하나만 질문하고 싶은데요. 아까 의원님께서 두 개 안 하시고. 시대를 그걸 통찰할 수 있는 그 통찰력을 먼저 해석력. 그걸 가지라고 하셨잖아요. 그걸 키워주신다. 뭐 어떤 종류의 책을 읽으면 될까? 좀 추천 같은 거. 그거는 우선 너무 생뚱맞은 건 아니죠? 문재인의 운명. 병두생각. 안철수 생각. 그렇죠. 이런 거를 갖다가 그런 이제 남의 생각 말고. 아니 이제 뭐 가장 사실은 인문학적인 그 사회과학적인 어떤 훈련이 되어야 되겠지만은 통찰력, 해석력을 키우려면 우선 인문학적 소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전 같은 거, 철학설 같은 거 기본을 갖다가 깔고 있어야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회과학 서적을 통해서 그 시대의 쟁점 같은 걸 갖다 이렇게 보아나가고 또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갖다가 국민의 삶 속에서 또 공유하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겠죠. 그런 과정이 없으면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겠죠. 의원님 얘기 듣다 보니까 계속 몰입하게 되고 또 그러는데 시간이 없는 게 좀 아쉽습니다. 저희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예전에도 사실 특히나 정치투쟁 혹은 사회투쟁, 노동투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뚫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지금은 사실 의외로 또 정치에 관심이 없거나 투표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리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그런 세태들도 좀 일어나고 있어요, 일부. 그리고 확실히 어디를 투표를 해야 될지도 망설이고 있는 2030도 굉장히 많고 이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마지막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럼 뭐 짱돌로 세상을 바꿀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뭐 그랬습니다. 저는 그루 있잖아요. 천재들이 세상을 바꾸기도 하죠. 인쇄술을 발견한 사람, 빌 게이츠. 그렇지만 그것은 기술적인 진전이죠. 또 언론인도 세상을 많이 바꿉니다. 지금 여기 다 언론인이시잖아요. 하루하루 영향을 주고 하루하루 어떤 큰 파급을 일으키고 그렇지만 근본적인 내 삶의 변화 그것은 딱 정치 하나밖에 없다. 정치가 내 삶을 지배한다. 내 애인은 내 삶에 영향을 주고 내 삶의 자양소가 될 수가 있지만 내 삶을 파괴하는 것, 내 삶의 장애물을 만드는 것, 그것을 갖다가 제거해 나가는 것,
그것은 정치다. 아, 끝판왕은 정치다. 그래서 반드시 투표해라. 제가 트위터에 그런 글을 올려요. 예. 자, 문재인 안철수 회동으로 7부 능선이 넘었다. 예.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젊은이들의 폭발력이 예. 발생할 것이다. 던져라. 예. 짱돌 대신 투표로 세상을 바꾸자. 걱정 대신 열정으로, 한숨 대신 함성으로, 기권 대신 투표장으로. 우리가 누구야? 용감한 유권자들. 야. 우리가 누구야? 용감한 유권자들. 야. 용감했어. 갑자기 연설 회장. 야. 오. 야. 여러분의 예. 분노를 예. 우리가 해결해 주지. 예. 예. 우리가 누구? 우리가 누구? 용감한 유권자들. 우리가 누구? 용감한 여성들. 유권자들. 와. 여러분 기분 좋으셔요. 예. 여러분 투표해서 기분 좋으셔요. 좋습니다. 와, 오늘 마무리 퍼포먼스까지 거의 뭐 완벽하게 2030 세대들에게 우리 신보라, 박성광, 저는 정태호였습니다. 아, 네. 아무튼 오늘 민병두 의원님이셨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봅시다. 괜찮은데? 그럼 한번 자, 해볼까요? 그러니까 예. Hey, 그렇게 brothers 마무리. and sisters. 예. 예? 우리가 왔다. 예. 여기까지 내가 할게요. 그러면 이제 어떡하지? 그 다음엔 걱정 대신 열정으로, 네. 한숨 대신 대신 함성으로, 함성으로, 기권 대신 투표로. 투표장으로, 자, 네. 투표장으로. 기권 대신 투표장으로. 투표장으로. 우리가 누구야? 용감한 유권자들 합니다. 아, 이거 어려워. Hey, 헤이. brothers and sisters. 우리가 왔다. 요, 왜? 요요요. 요, 왔다. 맞어. 야. 시작. 걱정 대신 열정으로, 한숨 대신 함성으로, 기권 대신 투표장으로. 우리가 누구야? 용감한 유권자다. 용감한 유권자다. 이거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자, 넌 왜 안 따라해? 자, 의원님, 보내드리고 저희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